다음은 501번. 군집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종풍부도는 열대우림이 온대림보다 높다. 참입니다. 종다양성은 종풍부도와 종다양도를 수치화해서 흔히 비교를 합니다. 이때 종풍부도는 종수만 고려해서 측정하는 것이 종풍부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풍부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종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다양도는 종풍부도의 종의 균질성에 대한 것을 더한 개념이 종다양도가 되게 됩니다. 열대우림은 고온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중 온도가 가장 높고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열대우림이 됩니다. 식물에 대한 다양성도 가장 높고 동물에 대한 다양성도 가장 높습니다. 열대우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낙엽의 유입량이 가장 많습니다. 낙엽의 분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많은 낙엽이 유입이 되고 낙엽이 가장 빠르게 분해가 되지만 낙엽이 분해가 되어서 즉 유기물이 분해가 되어서 무기물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무기염류는 여기는 식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면적당 식물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순1차 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높다. 식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분해가 된 무기염류가 땅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로 식물에게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은 빈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이것과 이것에서 갭이 형성되는 차이가 형성되는 이유가 식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순 1차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 1차 생산은 총 1차 생산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뺀 값을 순 1차 생산이라 합니다. 총 1차 생산은 생산자의 총 광합성 양입니다. 그러면 순 1차 생산은
총광합성 양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뺀 값이니까 생산자의 순광합성 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간 교란은 군집의 종 다양도를 감소시킨다. 거짓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란이 작고 교란이 중간 정도이고 교란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종수에 대한 경향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교란이 큰 상태가 종수가 가장 적습니다. 교란이 줄어들게 되면 종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종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교란이 더 적어지게 되면 오히려 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란이 중간 정도일 때 종수가 가장 많습니다. 교란이 중간 정도일 때 종수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 가설을 중간 교란 가설이라 합니다. 천이가 일어나게 되면 천이는 교란이 큰 형태에서 교란이 작은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이는 이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천이의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천이가 일어나게 되면 종수가 증가가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숲이 성숙하게 되면 오히려 종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란 정도에 의한 종수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교란은 군집의 종 다양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에 1차 천이는 토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1차 천이라 합니다. 육상 생태계에서 암석에서부터 시작되는 천이는 1차 천이가 되고 토양에서부터 형성되는 천이는 2차 천이가 됩니다. 즉,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곳에 이전에 살고 있던 생물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살고 있던 생태계의 생물 군집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천이가 시작이 되는 것을 2차 천이라 합니다. 암석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용암대지가 되지, 용암대지라든지 혹은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되어 있는 빙태석이라든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1차 천이가 되게 됩니다.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혹은 사람이 논밭을 경작을 하다가 이것을 묵히는 것을 묵밭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산불이라든지 묵밭에서 일어나는 천이는 토양이 있는 조건에서 흙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천이라 합니다. 4번에 생태적 천이는 생태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변천사를 천이라 합니다. 즉, 군집과 생태계가 교란되어서 변화하는 과정을 천이라 한다. 5번에 기온이나 강수량 등에 따른 군집 분포는 생태 분포에 해당한다. 참이다.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고 기온이나
강수량을 함께 일컬어서 기온과 강수에 대한 것을 기후라 합니다. 기후는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조건을 기후라 합니다. 즉 기후에 따른 군집 분포를 생태 분포라 한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번에) 생물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 군집의 수평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나타난다.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수직 분포가 되게 되고,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차이가, 경도 위도할 때 그 위도에 따른 차이가 수평 분포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적도 부근에 형성되는 초원은 툰드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대 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열대 초지는 적도 부근이라기보다는 적도에서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서 형성되는 것이 열대 초지가 되게 됩니다. 적도 부근은 열대 초지가 주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열대 우림이 주된 생물 분계가 되게 됩니다. 3번에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함께 살면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기생이라 한다 그랬지. 말 잘못했다.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때 힘이 약한 것이 이익을 얻으면 기생이라 하고, 힘이 강한 쪽이 이익을 받게 되면 피식, 포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4번에 두 개체군이 경쟁한 결과 한 개체군은 살아남고 다른 개체군은 경쟁 지역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쟁 배타의 원리라 한다. 혹은 경쟁 배제라 한다. 참이다. 다음. 503번. 다음은 학교 주변의 풀밭에서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방형구는 군집의 기본 단위를 방형구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할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한 다음 방형구 안에서 식물 종별로 개체 수와 점유 면적, 전체 방형구 중 각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의 수를 구한다. 먼저 방형구법에서 구하는 요소들은 빈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수에 대해서 특정 종의 출현 방형구 수, 이것에 대한 백분율을 빈도라 합니다. 밀도는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를 밀도라 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백분율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대한 성질이 다르니까 피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도는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들 전체에 대한 피복 면적이라 합니다. 이 피복 면적은 지면과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식물에 대한 그림자의 면적을 피복 면적이라 합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피도라 합니다. 상대 빈도는 전체 종의 빈도의 총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에 대한 비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 상대 빈도가 되게 됩니다. 상대 밀도는 전체 종의 밀도의 총합에서 특정 종의 밀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따라서 얘도 면적분의 개체수고 얘도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분모 분자에서 면적은 약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전체 개체수 분의 I 종의 특정 종의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이 상대 밀도가 되게 됩니다. 상대 피도는 전체 종의 피도의 총합 분의 특정 종의 피도에 대한 백분율을 상대 피도라 합니다. 상대 빈도와 상대 밀도와 상대 피도의 합을 중요치 혹은 중요도 혹은 주요치라 합니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우점종이라 합니다. 가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각 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종의 중요치를 계산하여 우점종을 결정한다. 1번에 기억은 개체수니까 개체수를 이용해서 밀도, 면적당 개체수, 밀도를 구한다. 참이다. 2번에 니은을 이용해 니은은 각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의 수니까 출현 방형구 수에 대한 것은 피도가 아니라 빈도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피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구하는 것이다. 3번에 디귿 중요치 디귿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다. 참이다. 4번에 리얼은 디귿이 가장 높은 종이다.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우점종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치는 세 요소의 합을 중요치라 하나 특정 군집에 따라서는 세 개 모두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합해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만 포함이 되게 되면 중요치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조사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규칙은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것이지만 우점종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 밀도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것을 배제하고 두 요소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04번 생태적 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천위는 시간에 따라서 종 조성이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종 조성은 말 그대로 조성, 구성 혹은 종에 대한 목록을 말합니다. 참이다. 1번에 1차 천위는 벌채된 지역에서 토양과 일부 식물이 존재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2차 천위라 한다 그랬지. 토양이 있는 조건에서 시작되게 되면 2차 천위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천위는 암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암석이 토양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에 2차 천위는 1차 천위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참이다. 4번에 빙하 후퇴에 따라 일어나는 천위 과정에서 얘는 빙태석에서 일어나는 천위가 되는 거지. 질소고정세균과 공생하는 식물은 천위를 촉진한다. 질소고정세균과 공생하는 식물이니까 보통은 콩과식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토양의 질소를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다른 식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종조성의 변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위를 촉진한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말을 실수했다. 2번이 답이다. 다음 505번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식물 군집의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각각 양수림, 엄수림, 관목림, 초본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용암대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1차 천위가 되겠지. 1차 천위는 먼저 암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부착성 생물들이 먼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어이류라든지 식물 중에서는 선태류와 같은 것들, 그리고 미생물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암석이 토양화되게 됩니다. 암석이 풍화되어서 토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식물들이 들어올 때 1년생 초본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후에 2년생 초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다년생 초본들이 들어옵니다. 초본은 풀을 말합니다. 이후에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 한다 했지. 관목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침엽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침엽수를 양수라 합니다. 침형으로 생긴 침형으로 생겨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뜻이지, 침엽수가. 그래서 얘는 양지식물의 나무란 뜻입니다. 양수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것은 북방 침엽수림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 침엽수림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렵수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흔히 극상림이라 합니다. 극상이 침엽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북방 침엽수림이라 합니다.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에, 특히 이제 관목 중에 다년생 초본 중에는 콩과식물이라든지 혹은 관목 중에 오리나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질소고정세균과 상리공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토양이 매우 비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목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북방 침엽수림에서는 주된 우점하는 것들이 전나무라든지 가문비나무라든지 솔송나무와 같은 것들이 주된 우점하는 식물들이 되게 됩니다. 암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어유류, 1년생 초본, 2년생 초본, 다년생 초본, 관목, 침엽수림이 형성되게 되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종의 종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경향은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 침엽수가 조금 전에 양수림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이 되게 되면 이때 침엽수림의 주된 것은 소나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살면 소나무는 양수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숲 내부에서는 소나무는 살기 힘듭니다. 대신 숲 내부에서 참나무는 살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함께 사는 것을 호남림이라 합니다. 그러면 호남림에서는 소나무는 키가 크고 참나무는 아직 어린 상태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나무가 생장 속도가 빠르니까 소나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참나무에 의해서 빛이 가려지니까 소나무는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림은 참나무 숲으로 바뀝니다. 화렵수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음수라 합니다.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음수가 참나무가 되게 됩니다. 참나무 숲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반도는 온대
화렵수림이라 합니다. 여기는 온대 화렵수림 혹은 낙엽수림이라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극상에서 최상층에 분포하는 것이 화렵수이기 때문에, 참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온대 화렵수림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에 들어가는 것이 초본류라 하면 되겠지. B에 들어가는 것은 관목림이라 하면 되겠지. C에 들어가는 것은 양수림이라 하면 되겠지. D에 들어가는 것은 음수림이라 하면 되겠지. 용암대지, 암석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1차 천이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가 초본류이고 B는 관목림이라 해야 되겠지. 3번에 C는 주로 참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C는 주로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4번에 D는 주로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D는 주로 참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5번에 천이가 진행될수록 집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되겠지. 이렇게 소나무는 잎이 침형이니까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화렵수니까 이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이들이 겹쳐 있으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림이 형성되게 되면 숲 내부의 아래쪽에 도달되는 빛의 양은 매우 적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 506번. 그림은 식물 군집의 근성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암대지, A는 암석에 들어오는 지의류와 선태류, 그 다음은 초원, 그 다음은 관목림, 여기는 양수림, 호남림, 그리고 음수림. (1번에) 2차 천이의 개척자는 B이다.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입니다. 그래서 초원을 구성하는 것은 초본이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2번에 잎의 평균 두께는 B보다 C가 크다. 요 2번 지문 자체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B에 대한 주된 것은 소나무이고 C에 대한 주된 것은 참나무인데, 여기에서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것입니다. 양지식물의 잎과 음지식물의 잎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양지식물의 잎은 잎이 좁다, 두껍다. 음지식물의 잎은 잎이 넓다, 얇다. 양지식물은 책상 조직이 두껍다. 음지식물은 책상 조직이 얇다. 양지식물은 틸라코이드의 중첩률이 높다. 음지식물은 틸라코이드의 중첩률이 낮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빛이 많고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삽니다. 반면 엄지식물의 경우에는 빛이 적고 온도가 낮고 습한 조건에서 잘 삽니다. 온도에 대한 것은 오해할 수 있겠다. 지우자. 빛과 건조, 습한 조건에 대해서만 하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교하게 되면 소나무의 잎의 두께가 참나무의 잎의 두께보다 두껍다라고 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지식물의 잎, 엄지식물의 잎이라기보다 얘는 빛에 노출되어 있는 잎, 양엽, 빛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잎, 엄엽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참나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소나무 숲이 형성되게 되면 얘가 숲 내부에서 살 때는 참나무가 엄지식물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엄지식물에 대한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지식물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즉 참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쪽은 빛을 받는 부위니까 여기는 양엽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빛을 받지 못하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엄엽에 대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 대한 변인을 통제한 조건에서 둘을 비교하게 되면 정확히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양지식물, 엄지식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전 이론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기보다 양엽, 엄엽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잎의 평균 두께가 B보다 C가 크다라고 한 것을 이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3번의 A는 개척자로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를 지의류라 한다 했지. 지의류를 포함한다니까 참이다. 4번에 B에서 C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온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빛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다음 5번에 B보다 C에서 C는 엄지식물입니다. 엄지식물의 광포화점의 평균값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지. 양지식물이 광포화점이 높아야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는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2차 천이가 되게 됩니다. 나는 용암 대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1차 천이가 됩니다. 2차 천이의 경우에 무조건 개척자가 1년생 초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년생 초본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천이 속도는 2차 천이가 빠르다 그랬지. 나가 빠른 것이 아니라 가가 빠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의 가와 나의 개척자는 초본류로 동일하다. 나는 개척자가 지의류이고 가는 개척자가 초본류가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디귿에 음수림은 안정된 군집을 형성한 극상에 해당한다. 마지막을 극상이라 합니다. 디귿만 차입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508번.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 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에서 2차 천이가 되겠지. 측정된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호흡량은 천이가 진행이 되게 되면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반면 총 생산량은 초기에는 계속 증가가 되다가 후기에는 오히려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총 생산량이 되고 B가 호흡량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식물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생물량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 생물량의 증가가 광합성 조직의 증가보다 비광합성 조직의 증가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이가 들어서 생물량이 많아질 때 비광합성 조직이 자꾸 늘어나니까 실제로 광합성에 대한 것보다 호흡량에 대한 것은 늘어나되 총 광합성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가 되게 되면 이 노화에 의해서 총 광합성량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비광합성 조직의 증가로 인해서 호흡량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토양에 무기염류들이 토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에 생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토양의 무기염류량은 감소가 되게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 총광합성 양의 감소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총광합성 양을 총생산이라 한다 했지. 총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값을 순생산이라 한다 그랬어요. 순1차 생산이라 합니다. 1번에 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에서 개척자는 지의류이다. 2차 천이에서 개척자는 지의류가 아니다. 초본류이다. 2번에 A는 호흡량이다. A는 총생산이고 B가 호흡량이다. 3번에 1구간에서 순생산은 점차 증가한다. 순생산은 이것의 차이를 순생산이라 한다. 그래서 순생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참이다. 4번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약하다. 이때가 되면 숲이 울창한 상태가 되니까 지표면에 도달되는 빛이 적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기후는 기온과 강수를 합쳐서 기후라 한다 했습니다. 강수는 얘는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강할 때 그 강입니다. 물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강우라 하고 눈이 내리는 것을 강설이라 합니다.
강우량과 강설량을 합한 것이 강수가 되게 됩니다. 연평균 온도가 가장 높고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것이 열대우림이 됩니다. 열대우림처럼 연평균 기온은 높으나 열대우림보다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열대계절림이 됩니다. 이거보다 강수량이 더 줄어가지고 건조해지게 되면 열대초지가 되게 됩니다. 열대초지의 대표적인 것이 사바나가 되게 됩니다. 이거보다 강수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 넓은 위도에 걸쳐가지고 분포하는 것이 사막이 되게 됩니다. 여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온대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온대우림이긴 한데 실제로 온대우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분포 면적은 매우 좁습니다. 여기가 온대화력수림이 됩니다. 이거보다 강수량이 더 떨어지게 되면 온대초지가 됩니다. 여기도 사막이 되게 됩니다. 이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북방침엽수림이 됩니다. 이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툰드라가 되게 되고 여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극지방이 되게 됩니다. 남극, 북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열대우림이고 C는 온대초지이고 B는 툰드라가 됩니다. D는 사막이다. 따라서 기억에 A의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은 B, 툰드라보다 낮다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A가 되게 됩니다. 열대우림이다. B에서 영구동토층이 발견된다. 툰드라의 특징이 항상 얼어있는 땅이라 해서 영구 얼어있는 동, 땅, 토, 그래서 영구동토층이라 합니다. 이것이 툰드라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다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매우 낮은 곳 중에 하나가 툰드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의 C, 온대초지. 온대초지는 농경지나 가축의 방목지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렇지, 차입니다. 리얼에 D는 북위 30도보다 적도 지방에서 더 잘 형성된다. D는 사막이지, 적도 지방은 열대우림이지, 그래서 북위 30도 지역에서는 열대우림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막이 형성이 되거나 혹은 이제 온대 지방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은 옳지 않다가 됩니다. 답은 니은 D 것이다. 다음 510번 그림은 계절에 따른 돌말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돌말은 생산자지,
그래서 생산자가 증가가 되니까 영양 염류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영양 염류가 감소가 되니까 생산자는 감소가 되게 됩니다. 생산자가 증가가 되었다가 생산자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빛의 투과도가 증가가 되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가 되게 되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수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빛의 세기가 좋고 수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무기염류가 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태계인데, 만약에 인간의 힘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속 영유를 방류하게 되면 돌말은 빛의 세기가 좋고 수온이 따뜻하니까 더 증가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즉 이처럼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증가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염인 녹조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무기염류가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이때쯤 되게 되면 무기염류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기염류량이 증가가 되니까 돌말도 같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돌말이 증가가 되니까 다시 무기염류량은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돌말이 감소가 되는 것은 이제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빛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돌말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돌말이 감소가 되니까 다시 무기염류량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봄철 돌말 개체 수의 증가는 영양염류의 감소 때문이다. 돌말 개체 수가 증가가 되어서 영양염류가 감소가 되는 것이지, 영양염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돌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겠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에 수온의 변화는 돌말 개체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온의 변화는 돌말 개체 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얘도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5번에 돌말 개체 수의 주기적 변동에는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한다. 얘는 한 가지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라든지 영양염류라든지 수온과 같은 것이 전부 영향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4번에 여름에 돌말 개체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빛의 세기나 수온은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영양염류가 줄어드니까 돌말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다. 다음 마지막 문제 511번에서 독수리와 같이 먹이 그물 최상위에 속하는 생물에 DDT와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생물학적 증폭이다. 혹은 이것을 생물 농축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물 농축은 고차 소비자로 가면 갈수록 보다 더 심하게 농축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DDT에 대한 얘기를 보통은 예로서 들어줍니다. DDT는 인위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지용성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화를 통해 흡수는 가능하지만 배설계를 통해 배설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설하는 주된 형태는 오줌의 형태, 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이라서 배설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지용성 물질들이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배설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간 할 때 간의 활면 소포체에서 해독이 일어난다 그랬지. 이때 해독이 지용성 화합물을 친수성으로 분해, 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니까 이때 해독에 관여하는 것이 사이토크롬 B5 효소와 사이토크롬 P450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에 대해서 얘가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으로 바뀌지 못하니까 배설되지 못하게 되고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DDT에 대한 특징은 얘는 칼슘 대사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알껍질이 얇아지게 됩니다. 알껍질이 얇아지니까 부화 전에 깨져버립니다. 어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화 전에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최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독수리와 같은 혹은 매와 같은 조류들, 새들이 멸종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물 농축에 의한 심각한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